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센정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연준이 그동안 했던 말과 맞춰온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2020년 3월 달에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2021년 1월, 1년이 지나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때부터 인플레이션이 20년 여름부터 21년도까지 계속 올랐고, 22년도에도 안 좋았죠. 그래서 21년 9월에 금리는 24년까지 인상되지 않을 거다. 금리 인상 절대 안 하겠다 했어요. 근데 22년 1월 달에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22년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올린 금리가 2001년 이후로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높은 빨리 올린 금리 인상이었고, 22년 12월 그해 디스인플레이션 시작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좀 잡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23년 2월에 경제가 좀 세게 이제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좀 스무스하게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어쨌든 아직까지 맞고 있지는 않고, 23년 3월, 올해 3월 달에 은행 시스템이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사실 SVB랑 은행 문제가 계속 있고, 얼마 전에도 은행 하나가 또 망했죠. 그래서 인수에 들어갔고, 현재 연준 직원은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연준도 결국 데이터를 본다 하는데, 그 데이터가 선행이 아닌 후행에 의한 데이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걸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고, 그래서 약간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꼭 연준의 문제라기보다는 연준같이 각국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정부 기관, 뭐 연준은 정부 기관이 아니지만 거의 정부 기관 급이죠. 그렇게 따지면 쉽게 어떤 정부에서의 입장을 내놓는다는 게 한두 가지의 지표를 보고 바로 스탠스를 취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준이 잘한다 못한다라기보다 입장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연방정부 이자 지급액이 치솟고 있다. 시장에 갈수록 돈이 부족해진다라는 건데, 어, 시장으로 갈 돈이 부족하다는 거는 유동성이 이제 좀 메말라 간다라는 얘기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2020년 코로나 때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사실 돈을 많이 풀어서 요 구간에는 시장으로 돈이 많이 흘러갔고, 지금 시장에서 돈을 많이 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긴축을 좀 하고 있고, 실제로 뭐 근데 에코프로랑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에코프로가 있고, 뭐 미국으로 따지면 나스닥, 엔비디아 이런 걸 보면은 시장에 돈이 없긴 한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쉽게 생각하면 이제 시장에 갈 돈이 없으니까 연준의 이자 지급액이 치솟고 있으니까 이제 금리를 언젠가 내릴 때가 혹은 동결할 때가 금방 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엑셀 차트로 구현해서 로그 차트로 만들어 봤다. 비트코인 가격과 비슷하다라는 거고, 단기간 내 검색량 폭증이 고점대 나타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점대 단기간에 검색량이 폭증하고, 저점은 10 어딘가에서, 여기가 10인데 10 어딘가쯤에서 횡보한다 라고 보면 되는데, 따라서 현재는 어디 갔냐, 사실 지금 비트가 저점 대비 2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량은 저점 부근에 있으니 이거는 뭐 매집 타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크립토는 사기로 가득 찬 매우 투기적인 자산 등급이라고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게리 겐슬러가 MIT인가 스탠포드인가 대학 강의를 이제 교수로 나갈 때 알고랜드랑 뭐 코인들을 밀면서 되게 블록체인은 좋은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몇 년 전과 비해서 스탠스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마 이거는 이 SEC의 의장이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감과 더불어서, 미국은 정치적 로비가 합법이니까 뭔가 로비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게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크립토 컨트에서 말하기로 비트코인 양의 편향성, 비트코인 매집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양의 편향성 뭐냐, 빈부의 격차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더 많이 가는 사람은 더 많이 갔고 적게 가는 사람은 더 적게 갖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 BTC는 몇 주 동안 횡보하던 가격을 이탈하며 시장의 평온을 깨뜨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엔 축적 혹은 재축적 또는 분배 단계가 몇 달 동안 이뤄진다. 뭐 축적과 재축적이면은 횡보하면서 살짝 오르는 거고, 분배면은 가격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겠죠. 뭐 그렇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놀라운 비대칭 수익, 손익 분포가 평균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 이거를 말하는 건데, 이 얼로케이션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블랙락의 22년 보고서에 첨부된 차트에서 저자는 비트가 양의 편향성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고전적인 6대4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자를 위해
위험 노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끔 여러분들이 하시는 질문 중에 뭐 여러분이 알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 거 맞냐? 채굴자들에 의한 중앙화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제가 몇 년 동안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탈중앙화가 그럼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어요. 보통 우리가 보는 수많은 프로젝트, 뭐 이더리움이나 에이다 등등에서도 탈중앙화라고 디센트럴라이즈드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what? 무엇이 탈중앙화냐라고 하면은 그거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프로젝트의 핵심 코어 멤버 빼고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치를 어디에 방점을 두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비트코인 중앙화돼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채굴자들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어떤 채굴 파워가 중앙화돼 있고 채굴 풀이 정해져 있다. 뭐 큰 여러 개가 많은 채굴 풀을 가지고 있으니 그게 약간 중앙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의 노드 단에서 보면은 하나의 회사의 주체가 모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채굴자들에게 분산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탈중앙화가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수수료라는 개념을 어쨌든 채굴 보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이 구조를 봤을 때 어떤 기업이나 금, 주식 이런 걸 봤을 때와는 좀 다른 탈중앙화 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탈중앙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게 32 이더리움 이상이 있으면 POS 지분 증명에 대한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32 이더 이상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POS의 위임을 넘기면 결국 더 많은 탈중앙화가 이루어지는 건 맞죠. 그 네트워크 단에서 보상 단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거버넌스 토큰들을 보면은 그 거버넌스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뭐 다오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어디가 탈중앙화돼 있냐로 물어보는 질문이 가장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탈중앙화 돼 있다 안 돼 있다를 떠나서 뭐가 탈중앙화냐 이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더욱이 재담보를 사업 모델을 채택한 대출 및 거래소 플랫폼의 실패와 함께 유통량과 유동성이 감소했으며 이는 거래소 비트 보유량이 18년도 초 수준을 감소했다라는 건데 사실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이 감소했다는 게 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좋게 말하면 가격 상승에 대해서 올라갈 때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안 좋은 거는 언제든 비트코인을 다시 거래소로 넣을 수 있다라는 게 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이 빨간색은 1K 1000 비트코인 이상 보유한 주요 플레이어이고 파란색은 소매 투자자 1K 이하인데 보면 거래소로 유입이 되는 거는 결국 고래가 아니라 개인들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고래들은 루나 직전에랑 루나 때랑 FTX 때 이렇게 3번 빨간색이 치솟으면서 거래소로 비트를 보냈다고 볼 수 있고 예전에는 이제 17년 고점에 거의 고래들이 다 덤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달러가 중요하죠. 달러는 결국 추세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상승 추세 타면 상승하고 하락 추세 타면 하락하는데 지금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하락 추세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보면 이건 보조 지표 중 하나인데 지금 주봉성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좁혀져 있다라고 해서 아마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많이 최대한 좁혀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여기서도 그렇고 보시면은 뭐 이런 구간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딱 그렇네요. 많이 좁혀졌죠. 지금도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방향이 위든 아래든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반응하듯이 CG도 하는 말이 비트코인의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안정적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큰 게 오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같이 보실게요. 사실 차트를 봐도 크게 뭔가 있진 않아요. 저희 계속 얘기한 것처럼 뭐 사실 박스권에 살짝 이탈을 해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단은 27,000 중반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걸로 보고 있는데 최대한 이 구간 안 오고 반등하는 게 제일 좋고 현재 이런 무빙에 이런 캔들이 음봉 하나에 횡보 형태의 도지 캔들로 나오면서 4일 횡보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아래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6대 4로 아래가 6인데 저런 무빙을 하다가 반등하는 구간을 우리는 올해 몇 번 겪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고 이게 2월 달인데 그리고 뭐 원래 이 구간에서도 사실 조금 더 횡보했으면 아래로 갈 수 있는데 위로 갔고 근데 이 구간을 보면 사실 이 구간이 제일 원래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어쨌든 바로 반등하는 이런 상황도 우리는 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위로는 29,500을 확실히 넘어가서 일봉 종가 마감을 하게 되면은 다시 횡보의 장세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위로는 31,500을 다시 넘어가면 이제는 32,000을 넘어서 새로운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큰 변동성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냥 주말 푹 쉬고 차라리 다음 달이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에 시장을 같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